10월 11일 NH 모닝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MM 빠져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주식시장 하락 관련 코멘트 조현지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지수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2%를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은 여전히 기술주에 대한 불안에서 촉발을 됐고요. 원래는 이제 옵션 마켓의 과열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봤다가 이제는 약세장이나 아니면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가세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주에 대한 적정 밸류에이션을 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실적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 지표로서 설명력이 부족한데요. 그럼 결국에는 이 기술주에 대한 상승 랠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상승을 시켰던 전제 조건이 지속돼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연준의 무제한 QE와 저금리 기조 그리고 의회의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책의 힘으로 나스닥의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연준의 통화 정책의 힘이 좀 많이 낮아진 가운데 이제 추가 재정 부양 정책의 강도도 시장이 예상을 했던 1.5조 달러보다 오히려 3분의 1이 줄어든 5천억 달러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제 조건들이 만족되기 어렵다라는 우려가 좀 가세되면서 경기 회복세의 느린 속도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정 정책이 통과될 수 있는 데드라인은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제가 캘린더를 좀 보여드렸는데 상하원이 모두 만날 수 있는 기간이 10월 2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재정 정책의 합의 여부 그리고 강도를 좀 기다리면서 10월 달에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불확실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고점 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투자 전략. 금요일에 미리 보는 투자 전략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 프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기술주 위주로 흔들림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국내 주식시장도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간 수익률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IT 하드웨어 같은 IT 섹터 내 업종들이 주간 수익률 상위에 현재 포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국내 IT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화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스마트폰의 반사수의 기대감이 국내 IT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 변동성 확대 여전히 부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전일 외국인의 9월 동시만기 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는 선물 계약을 12월로 롤오버 시키면서 순매수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IT 비중이 코스피 지수보다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자체는 국내 IT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400포인트 현재 임계한 상황이지만 뚜렷하게 방향성을 다음 주에 보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당분간 횡보하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에 대한 베팅보다는 최근에 주간 수익률 상에 오른 IT 업종들을 관심으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밤사이 미국 주식시장 하락을 반영한 코스피는 약 1.5에서 1.8%가량 하락해서 시초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 기준으로 2,350포인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아까 방금 잠깐 멘트했지만 선물 만기 상황, 국내 기관들하고 외국인들 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전일 외국인들이 그동안 특징적인 부분은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을 계속 들고 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약 5만 계약 가까이 되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들고 있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에서는 9천 계약 정도 줄여 나가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반대 포지션에 있는 투자자들이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모습이 어제 마감 동시효과 때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수급 환경 자체는 현물 시장의 그리고 중립 이상 정도 되는 흐름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어제는 매도를 했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계약 이상 롤오버를 하다 보니까 이 선물 매수에 대한 기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흐름을 어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인사이드 ETF 전략 발표 부탁드립니다. 하재석 의원. 네, ETF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들어서 이제 패시브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주요 지수에 해당 종목이 편입이 되거나 제외됐을 때 해당 종목 주가 변동을 이용한 이 투자 기회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고요. 미국의 S&P 500과 다우 지수에 대한 종목 편입과 제외 이벤트로 주가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효과를 인덱스 효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연구 자료는 이미 1986년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의 S&P 500과 다우 지수에 편입되거나 제외된 종목이 이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거나 언더퍼폼하는 현상이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대해서도 동일한 테스트를 해본 결과 2010년대 이후에는 한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로 편입 종목과 제외 종목을 투자를 해서 이 알파를 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 이미 굉장히 작은 알파가 발생을 하더라도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코스피 200에서 제외된 종목의 경우에는 발표되기 이전에 미리 예상을 해서 제외를 했을 경우에는 알파가 남아 있었고요. 신규 상장 종목 또는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대형주들, 제일모직, 삼성 SDS, 셀트리온, 카카오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여전히 알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인덱스 효과가 사라진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ETF 시장이 커진 건데요. 과거에도 패시브 투자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존의 인덱스 펀드가 아닌 ETF가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인덱스 펀드와 ETF의 가장 큰 차이는 유동성 공급자의 존재입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장내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하고요. 이러한 유동성 공급자의 거래가 시장의 어떤 이 효율화를 이제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시브 이벤트에 따른 차익 거래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이벤트가 너무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커버 페이지에 보시는 이 차트가 2005년도 이후에 코스피 200에 대한 정기 변경 보고서를 발간하는 증권사의 수와 가장 처음 코스피 200 정기 변경 보고서를 발간한 증권사가 그 보고서를 발간한 날짜입니다. 보시면 2005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이 들어서야 한 개 증권사가 발간을 했다가 2010년, 11년, 12년에는 상당히 많은 증권사가 발간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발간하는 증권사 수는 줄었지만 이 발간하는 일자를 보면은 1월, 2월, 3월 그리고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1월 말에 2020년 이 정기 변경 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정보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이러한 기회는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남아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봤을 때 2019년도에 이 해외 연구 자료 중에서 MSCI USA 지수와 MSCI USA 스몰캡 지수를 비교를 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MSCI USA 스탠다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인덱스 효과에 따른 알파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 스몰캡 지수에서는 여전히 알파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MSCI EM 지수에 가장 비중이 큰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과 대만 종목에 대해서 편입되거나 제외된 종목의 인덱스 효과를 점검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 이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이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MSCI EM 지수에서 탈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EM 스몰캡 지수로 들어가는데 이 스몰캡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서 혹은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MSCI 스몰캡으로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은 저희가 이 스몰캡 인덱스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어서 판단을 못했는데 이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스몰캡 지수에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에서도 충분히 알파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MSCI EM에 신규로 들어가거나 스탠다드 인덱스에 그리고 제외된 종목에서 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그리고 가급적 이 발표일 이전에 예상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기회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그 안에 내용에 보시면은 지금 인덱스 투자하는 쪽에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쪽으로는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MM에는 빠져 있는데요. 9월 22 통화정책 관련해서 박민수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9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ECB는 기준금리 및 QE 등 모든 통화정책 도구들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CB는 2분기 GDP 수정치가 상향 조정된 점 등을 감안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ECB는 시장금리를 안정화했고 또 비금융기업 대출 증가율을 크게 늘리는 데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를 지켜보면서 통화정책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통화정책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수면 및 변화에 좀 더 주목해보자 라고 당부를 드리는데요. ECB가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주 EU 경제금융위원회 회의를 기점으로 유로존 각국의 확장적인 2021년 예산안 발표가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EU 경제회복기금 관련 채권도 발행되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회복기금 관련된 채권 발행 부담이 경기 펀더멘털 대비 금리를 상승시켜서 경기를 압박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유로화 강세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ECB는 유로화 강세가 물가 하방 압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율 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겠지만 통화정책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ECB 역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물가 목표의 상향 조정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재정정책으로 인한 금리 상승 부작용과 유로화 상승 부담을 덜어내고 물가 목표 상향 조정을 위한 통화정책 방향은 결국 실제 금리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ECB의 통화 완화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판단이고요. 향후 PEPP 규모는 한 차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 금리는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또 ECB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하에 실제 금리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위주로 연말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로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황유식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석유화학 산업 업데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내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예상보다 상당히 좀 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품 스프레드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언택트 시대에 맞는 제품들은 좀 스프레드가 좋고 여기에 좀 수요가 좀 안 좋은 제품들은 좀 스프레드가 낮은, 그래서 수요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제품을 좀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의 이제 실적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4달 동안은 이제 석유화학 내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좀 쉼없이 달렸는데요. 앞으로는 순수 화학 기업들의 이제 실적 기반으로 주가 괴리율이 좀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탄소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제품을 구비한 기업 중심으로 주가 괴리율이 빠르게 좀 축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분리막 소재를 공급하는 대한유화가 대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페이지의 그림 1번과 2번을 보시면 석유화학 내 하이브리드와 이제 기존의 순수화학의 어떤 주가 움직임을 연초 대비 좀 보였는데요. 2차 전지 중심인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20% 연초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태양광, 수소 중심으로 하는 하나솔루션은 이제 158% 상승을 좀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제 순수화학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주가는 상당히 좀 횡보하는 그림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탄소 전략의 어떤 제품을 기반으로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좀 차별화는 되는데 ABS라는 제품이 스프레드가 역사적 고점을 지금 찍은 상황입니다. 그림 3번에 지금 880달러 그 스프레드가 이제 급등을 좀 해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이 스프레드는 이제 2017년도에 기록했던 663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지금 200달러 이상 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ABS를 이제 주로 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LG화학이 사실 메인 아이템이 ABS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재료 가격이 상당히 좀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제 전방산업, 원재료들의 전방산업이 아크릴, 섬유, 자동차 타이어, 신발, 건축자재 이런 쪽 수요가 안 좋아서 원재료는 빠진 반면에 ABS 수요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4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오히려 이제 수혜받는 제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가솔린을 소비하면서 타이어와 신발을 이제 소비하면서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제품을 사오는 모습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이제 옷도 대충 입고 이제 주문을 하면 기본 이제 제품의 외장재 수요는 그대로 되면서 운송을 위한 이제 플라스틱 수요들이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수요 증가 때문에 포장재 LDPE 그리고 음식물을 이제 담는 이제 PP와 PS 그리고 카페 식당에서 사용하는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등 PS, PP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오히려 추가되기 때문에 관련 제품 스프레드는 상당히 지금 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4번부터 7번까지가 이제 그런 제품들의 어떤 스프레드 동향이고요. 반면에 이 아로마틱 제품은 이제 수요가 감소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아로마틱은 이제 정유사들이 주로 하는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롯데케미칼도 일부 이런 제품들을 상당 부분 사실 이제 구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의료 소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20-30% 감소했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품들 PTA, PX, MEG, 아크릴 섬유의 이제 AN 이런 부분들이 스프레드가 지금 축소됐고요. 타이어나 신발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제품도 수요는 부진하지만 사실 이건 좀 특이한 밸류 체인인 게 그 원재료가 기체이기 때문에 먼저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부타디엔 가격이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별 차별화가 좀 이렇게 돼 있고요. 원재료 측면에서 보면은 그림 12번인데 상당히 이제 원재료 원가 측면에선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납사 가격이 이제 400달러 전후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2016년 이후의 최저치예요. 2016년 평균이 400달러고 15, 17, 18년은 이제 이것보다 다 높은 그 납사 수준이었기 때문에 납사 자체 원재료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원가가 낮은 상황에서 수요가 강하다면 스프레드는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미국 기업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다른 원재료를 쓰는 기업과 그 원재료 격차가 얼마가 되느냐 보면은 지금 280달러인데 이 또한 이제 2016년보다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산 제품이 원가 메리트는 이제 많이 줄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미국산 석유화학 제품이 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되는 규모가 꽤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내 제품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스프레드 확대가 좀 유리하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최근 며칠 유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재료 수혜는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고요. 공급 감소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석유화학 산업의 어떤 실적 동향은 굉장히 좋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올리핀 계열이 아로마틱 계열이 수요가 안 좋은 거는 다 이해가 할 수 있겠고요. 올리핀 계열이 그 최근에 비대면 이런 추세 영향으로 배달 수요나 이런 게 많이 늘어서 수혜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 이 올리핀 수요의 한 대략 수치로 본 다음에 한 몇 프로 정도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이제 그 올레핀이 지금 이제 좋다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늘은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줄어든 부분도 꽤 있죠. 그 야외 활동을 지금 우리가 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줄어든 부분이 또 다른 이제 수요로 이제 메꿔지면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LDP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재 수요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LDP 같은 경우는 한 30%가 이제 포장재 수요. 결국 요거는 야외 활동 감소하지만 또 다른 포장재 수요가 늘면서 뭐 증가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외의 수요들은 굉장히 이제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이전 상황이 좀 유지된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반도체 산업 도현우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업계에서 그 애플이 4분기부터 애플 실리콘 프로세서 생산을 TSMC 5나노 공정에서 준비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월 웨이퍼 생산량이 5,000장에서 6,000장에 달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 실리콘이라는 거는 저번에 애플이 발표한 거에서 자세히 나왔는데, 애플이 원래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같은 모바일 기기에만 자체적으로 설계한 프로세서를 쓰고요. 맥북이라든지 아이맥 같은 PC에는 인텔의 프로세서를 쓰고 있습니다. 애플 실리콘이라고 이름 붙인 애플이 이제 자체적으로 설계한 프로세서를 모든 PC에도 다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분기부터 생산을 해서 올해 한 연말 정도에 이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 맥북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000장에서 6,000장에 달하는 웨이퍼를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으로 한 1,000만 대 정도에 달하는 것 같고요. 기존의 애플이 맥북이랑 아이맥을 연간 한 2,000만 대 정도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 제품의 절반 정도는 자체 프로세서를 적용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인텔의 프로세서를 사용하다가 내후년에 전부 다 이 애플 실리콘으로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TSMC의 5나노 캐파가 월 24,000장 수준이기 때문에 이 애플 실리콘만 가지고 TSMC의 5나노 캐파의 한 25%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부터 퀄컴의 5G 모뎀 칩이라든지 자일링스의 FPGA 같은 칩들도 TSMC의 5나노 캐파로 다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TSMC의 5나노 캐파가 풀 캐파여서 넘쳐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이 애플 실리콘으로 25%가 추가되고, 또 특히 내년에는 인텔의 7나노 프로세서도 일부 TSMC로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거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TSMC가 혼자 다 감당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감당하지 못하는 물량의 대부분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엔비디아라든지 IBM, 퀄컴의 일부 칩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했을 때 저희는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액이 한 9조 원 정도인데, 내년에 최소 15조 원으로 50%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올해 EUV 팹으로 20K 정도 캐파를 추가하고요. 내년에 평택 2라인에다가 또 한 20K에서 30K 정도 캐파를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마트 이지영 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쓱닷컴의 영업 호조를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상향하고요. 투자 의견도 바이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장기화로 식품 매출이 온 오프라인 채널에서 모두 증가하면서 동사의 수혜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온라인 식품 성장률은 한 49% 정도로 작년에 26%를 크게 상회했고요. 7월에도 52%를 기록했습니다. 8월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굉장히 숫자가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의 그림 1이고요. 온라인 품목별 매출 성장률인데 올해 들어서 식료품 쪽이 어마어마한 성장 보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건 7월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실 8, 9월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성장이 워낙 좋습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물류센터 가동률이 90%에 근접하였고 추가 물류센터 확장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시장 수요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 7페이지에 그림 6 보시면은 저희 지금 물류 캐파거든요. 저희가 이제 센터 배송뿐만이 아니라 PP 배송이라고 해서 점포 픽업 배송을 지금 대량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런 고성장을 이어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에 굉장히 많은 온라인 그로서리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력이나 배송에 대해서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여기서 뭐 엄청 우위에 있는 사업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산업 성장이 워낙 두드러져서 당분간은 주가가 경쟁 구도보다는 시장 성장에 반응할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온라인 그로서리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해 볼 수 있는 종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마트로도 어떤 투자 수요가 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지금 오프라인 부분도 어느 정도 양호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쪽은 뭐 이번 3분기에 매출 45%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도 뭐 한 전년 동기 대비 100억 원 가까이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매출이 워낙 좋아서 판관 비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항상 품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할인해서 사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물건이 있으면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저희 뭐 할인율이나 이런 것도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실적이 좀 기대치에 부합한다면 주가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월마트 같은 경우가 월마트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마트가 이제 월마트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막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근데 월마트랑 비교하는 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국가적인 어떤 그 배경이 너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땅덩어리가 커서 온라인 그로서리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거의 없어요. 그냥 월마트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조그만 스타트업도 몇 개 있지만 이게 비교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온라인 그로서리를 안 하는 업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스토리로 월마트가 굉장히 크게 갈 것 같고 굉장히 비전이 좋은데 이마트는 그런 어떤 지배적인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이 시장이 워낙 성장이 좋다 보니까 지금은 뭐 누가 잘하냐를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물 들어오는 대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오르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마트를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마트는 지금 온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요. 그래서 M&A도 많이 하고 뭐 물류센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짓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적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경쟁사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좋아서 업체 간 경쟁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마트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이제 쓱닷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 일단은 계속 지금 굉장히 좋고 물론 레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좋은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요.
요번에 이제 온라인 그로서리로 이동하신 이제 고객분들이 이게 짧았으면은 뭐 그냥 끝났을 텐데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어떤 소매 패턴의 어떤 고착화를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온라인 그로서리의 편리함에 좀 정착하신 것 같아서 지속적인 반복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쑥다컴 우리 같이 1조 6천억으로 밸류에이션 했는데 요거를 이제 마켓컬리 장외 가격하고 간단히 좀 비교 좀 해주시죠. 여기 이제 5페이지의 표 3이고요. 이제 마켓컬리가 비상장이어서 제가 이제 글로벌 상장 온라인 그로서리 업체들의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뭐 적자인 기업들이 많아서 PER로는 좀 의미가 없고 지금 이제 쓱닷컴도 적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PER로는 좀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PSR로 좀 볼만한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은 오이시쿠스라고 요새 일본의 뭐 도시락 관련된 온라인 그로서리 이쪽이 한 지금 1.4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뭐 오카도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식료품 배달하는 온라인 소매점이고요. 여기 밸류에이션이 레벨 계속 높아지는 거 보실 수 있고 다른 업체들도 뭐 1배에서 많게는 뭐 10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배달업은 굉장히 높게 받아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배달은 근데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보고요. 그냥 온라인 그로서리 내에서 봤을 때 뭐 저점을 한 1배, 예, 그 다음에 뭐 고점을 한 5배 정도 굉장히 폭이 크긴 한데 보실만 한 것 같고요. 제가 과거에는 이마트 쓱닷컴에 대해서 1배를 적용했는데 지금은 1.3배를 적용했고요. 기준이 되는 거는 그래도 요새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오이시쿠스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 NC소프트 안재민 위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뭐 카카오 게임즈 상장했고,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따스한 기록을 했고요. 상한가 잔량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오늘도 좀 시작은 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컨셉으로 일단 넷마블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첫 페이지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일단 이 업체들이 사실은 유동성의 힘으로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과는 좀 괴리가 있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넷마블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일단 내년 기준으로 50배가 지금 PR이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NC소프트는 16배 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는 타이밍에 온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컨텐츠 업체들, 뭐 게임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만드는 업체들이 사실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지금까지도 그런 현상들을 벌어지고 왔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요 두 업체들이 좀 유독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게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저는 이 NC소프트에 주목할 타이밍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이 일단 어쨌든 올해 전체 한국 게임 시장에서 통틀어서 가장 기대작인 건 분명합니다. 저희는 연내 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12월 달 거의 마지막 쯤에 출시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출시를 하려면 보통 몇 달 전에 이제 그 티저 사이트나 사전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한 10월 정도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이제 게임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페이지 그림 2번 한 번만 봐주시면 신작 출시와 영업이익 성장과 시가총액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항상 보시면 신작 출시하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점프를 하고 주가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이제 지난 10수년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역시도 작년에서 이제 올해 넘어오는 타이밍에도 리니지 2M 때문에 큰 폭의 이익 성장, 큰 폭의 주가 성장들을 보였고 올해도 이제 연말에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대림산업 이민재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예, 대림산업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됐습니다. 일단 인적 분할을 통해서 지주회사와 그 대림산업의 건설 부문을 분리했고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이제 사명 자체를 이제 대림에서 DL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DL과 DL ENC로 인적 분할하고요. 그 다음에 지주회사인 DL을 이제 물적 분할해서 대림산업의 유화 부문을 이제 DL 케미칼로 이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DL 지주회사 밑에 건설 계열 DL ENC와 DL 건설, 그 다음에 유화 계열사인 DL 케미칼, YNCC 폴리미레, 카리플렉스 넣을 거고요. 그 다음 기타 DL 에너지, 글라드 등으로 이제 재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림 코퍼레이션과 DL 지분율은 현물 출자 뭐 등을 통해서 40% 이상으로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주회사 DL과 DL ENC 사이에서의 지분은 21.7%로 뭐 개편 이전에 이제 대림 코퍼레이션과 대림 산업 간의 지배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가 DL ENC 지분을 취득할 방법을 사실 찾아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건설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대림 코퍼레이션과 DL과의 합병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림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류산업과 이제 대림 산업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물류에 적용되는 밸류에이션이라던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기업 가치 할인율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적정 가치 산정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저희가 해본 결과는 이제 순자산 가치는 1.2조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장지주회사 NAV 대비 할인율이 55%인 걸 감안해보면 적정 가치는 0.6조 이하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DL 홀딩스와 그러니까 DL과 그다음에 대림 코퍼레이션 사이에서의 그 합병 비율의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에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분할 이후 합산 가치는 3.7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DL ENC는 그 건설 부문에 이제 P별 0.5배, EBITA 2배를 적용해서 1.4조, 대림 건설 시총 0.3조, 투자 부동성 0.5조 더해서 산정을 했고요. DL 같은 경우는 DL 케미칼 0.7조에 YNCC 폴리미레 같은 화학 계열사의 기타 자회사들 다 해서 뭐 2.7조 정도 되고요. 50% 할인했을 경우에는 1.4조 정도. 그래서 합산으로 3.7조 이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분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저평가가 이제 해소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이번 개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정보통신 이현동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롯데정보통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19 급락이 있었던 올해 초 말고는 포워드 PER 기준으로 보면 밴드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룹사의 수주,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관련된 수주,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하반기 가동은 충분히 하반기부터는 주가가 우상향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제가 10% 정도 성장을 작년 대비해서 보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사의 유일한 IT 시스템 업체로서 롯데그룹이 지금 이제 생산, 물류, 유통, 판매를 망라한 쪽에서 전부 다 투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 물류센터라든지 식품사 자동창고, 그 다음에 진천이나 헝가리 쪽 스마트 팩토리 등 투자가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SI 부분 매출액이 한 8.8% 성장을 했었는데 이유 자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디지털 뉴딜 관련된 수주, 뭐 학교에 넣는 스마트 단말기라든지 아니면 철도 쪽도 이제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도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워드 PER 기준으로는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플 레이팅을 기대하는 요소가 클라우드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가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클라우드 전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 30% 정도 된다라고 보면은 2024년까지 72%까지 올릴 거기 때문에 관련된 수주를 롯데정보통신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올해 12월에
연면적 한 3,000평 정도, 3,000평도 굉장히 큰 제4센터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출은 내년에 100억,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라온다라고 보면 데이터 관련된 센터 매출이 2021년에는 1,172억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기준 PR 10.7배고요. 동종업계 평균을 대비해도 싸고 히스토리컬도 싸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산업기업 분석 마지막 순서는 바이오산업 스팟 코멘트 구한성 위원 발표 있겠습니다. 예, 어제 오전 전문가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고요. 미국 콜롬비아대 감염내과 교수와 국내 한양대 감염내과 교수 두 분 컨퍼런스 콜로 인터뷰를 진행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된 현황 업데이트를 받아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생각보다 그 의료 일선에서 그 환자들, 그 코로나 확진자들을 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많으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일단 뭐 플라시보 대비 그렇게 뛰어난 효과가 아니다. 즉, 뭐 타이레놀 같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약 대비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른 종식이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한 무증상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치료가 들어가는 시점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그 미국 쪽 의사는 머크 치료제 지금 9월달에 3상 들어갈 MK4482 이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외에 이 머크의 치료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식 시점에 대해서 예측은 아직 어렵지만 이게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거라고는 다들 보지 않는 분위기였고요. 오히려 이제 그 독감 바이러스처럼 인류와 이제 공존해가는 안고 가야 되는 바이러스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등장 이후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정상 생활이 재개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보는 게 가장 가능성 높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였고요. 백신 개발 관련해서는 어쨌든 많은 코로나 돌연변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스파이크 단백질, 이 S 프로틴 부위가 아직까지는 돌연변이 보고된 사례가 없어서 중앙체 작용 기전상 이 S 프로틴을 억제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만 된다면 아까 언급드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체가 정말로 옳은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임상 중단됐다가 이제 지금 이번 주 이제 굉장히 핫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 관련해서는 일단 횡단 척수염 환자가 발생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래서 뭐 약물과의 상관성을 밝혀야겠지만 어쨌든 뭐 미국 의사 같은 경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임상 재개에 대해서 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뭐 FDA에서 결정한다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임상 재개의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뒤에 지금 백신 개발 현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한 서너 가지 백신이 올해 연말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드린 아스트라제네카 외에도 모더나, 파이자, 존슨앤존슨 등의 업체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로 좀 암울한 내용인데 이 치료제나 백신이 사실 당분간은 그렇게 효율적인 이게 백신이나 이런 게 개발되기는 힘들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주식시장에서 막 흥분하고 관련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이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오히려 현장에서는 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보수적인 견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국내 항체 치료제 쪽 개발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지난번에 그 방대본에서도 좀 얘기 나오곤 했었는데. 일단 그 그림 1번 자료 보시면 글로벌은 일라이 릴리가 항체 치료제 6월 1일 날 제일 먼저 1상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또 8월 11일 날 3상으로 바로 넘어가서 굉장히 빠른 개발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탁 이제 생산하는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GSK랑 2-3상 8월 31일 날 또 들어가서 이 항체
쪽 글로벌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7월 17일쯤 임상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에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약간 뭐 착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연말에 바로 이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공급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PV 배치라 그래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배치. 그러니까 시생산 그 제품, 그러니까 시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인데, 그거를 마치 이제 지금 대량 생산해서 연말에 공급할 것처럼 이제 좀 와전된 기사가 잘못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글로벌 업체들 속도 봐도 한 6개월 정도는 개발 기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것도 아무리 빨라도 뭐 내년 하반기에나 공식적으로 항체 치료제 적용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는요. 크레딧 전략, 금융 규제, 인덱스 리포트 황강렬 연구원 준비했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네, 금융 규제 내용이고요. 미국과 유럽, 한국의 그 규제 역사, 위기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향후 방향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금융 규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위기 발생에 따라서 강화와 완화가 반복이 되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이 위기로 인해서 금융 규제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위기가 이제 금융으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기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강화된 규제로 인해서 펀더멘털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이 대규모 통화 정책, 재정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들도 정책 공조 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레버리지라든가 유동성 규제가 일시적으로 완화가 되었고, 특히 바젤 3 최종안 같은 경우에도 1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는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정책적인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들은 정책 공조 요구를 더욱더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본 적정성이라든가 유동성 규제가 좀 더 강화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수익성 개선을 좀 위해서 비이자 수익 부분 쪽 확대를 위해서 위험자산 투자도 약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의 범위는 그동안은 이제 그 금융기관 자체적인 펀더멘털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보면은, 지금부터는 뭐 IT 아웃소싱이라던가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운영 방안, 이런 좀 다방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이제 은행 위주로 규제가 강화됐다고 보면은, 지금부터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어떤 리스크 감당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금융지주 차원에서 어떤 관리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규제가 좀 완화되는 측면에서는 은행들의 어떤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우리나라 금융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던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은행권에 대해서 자본 확충 부담이 좀 존재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자료는 사실 뭐 우리가 투자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일부에서 시장의 규제를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제 히스토리크하게 규제들을 정리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상 준비한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